일본은 경차 왕국입니다.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의 35%가 경차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경제가 한풀 꺾인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성시대라 할 1980년대의 거품 경제 때도 일본의 경차 비중은 30%가 넘었습니다. 우리의 경차 비율이 가장 높을 때가 2012년의 17%, 지금은 대폭 줄어 8% 정도이니 상당한 차이입니다. 한때 세계 두 번째의 경제 강국이었음에도 일본은 왜 줄기차게 작은 차를 고집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선 별 인기 없는 박스카가 일본에선 왜 경차의 대세가 된 것일까요? 이유는 여럿이지만 분명한 건 일본인들이 검소하거나 실용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일본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좁게 사는데 익숙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일본의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1.7배나 되는 넓은 땅에서 사는데 뭔 소리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만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은 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산악국가라고 하지만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국토의 73%가 산지이고 한반도는 70%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비슷해도 산의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2744m이고 남쪽은 20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산가는 얼마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잘 아는 것처럼 4개의 대륙판이 만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4개의 판이 서로 밀고 밀리면서 땅이 융기에 곳곳에 큰 산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높은 후지산의 3776m를 비롯해 3000m가 넘는 고봉들이 20개가 넘고 2000m 끝만 해도 쉬운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를 빼고 평야 면적만 놓고 보면 한반도와 비슷합니다. 그런 곳에서 한반도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먹고 살아야 했으니 그 적은 경작지를 빼앗기 위한 내전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안 되니 해적질도 해야 했지요. 오랜 세월 왜구가 판을 친 근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으로 늘 비좁게 살아온 일본인들은 2차 대전 패전 후 국가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경차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포드와 GM의 조립공장으로 시작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을 점령한 미군정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 트럭을 수리하기 위해 부활하게 됐죠. 일본은 이 기회에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아주 싼 차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게 경차입니다. 최대 길이 2.8m에 최대 폭이 1m, 최대 엔진이 150cc에 불과했으니 지금으로선 상상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차였습니다. 말이 경차지 사실 4바퀴 달린 오토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의 체격이 대부분 왜소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의 차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차는 작은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했고 좁은 차선에도 안성맞춤이었으니 일본의 제한된 공간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압박감은 지금도 작용해 일본의 경차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작습니다. 한국의 경차 기준이 배기량 1000cc에 길이가 3.6m, 폭이 1.6m인 반면 일본의 경차는 배기량 660cc에 길이 3.4m, 폭이 1.48m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차는 대부분 내수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미니 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선 대폭 증가한 여성 운전자들이 경차에 몰려들었습니다. 주차도 운전도 쉬워서입니다. 1980년대엔 거품 경제로 경차의 인기가 주춤했지만 차 크기를 키워 극복해 나갔고 1990년대 이후엔 불황이 지속되면서 값도 싸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경차의 인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일본인들의 경차 사랑은 두 가지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강력한 차고지 증명제와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일본에선 1962년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아예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의 반경 2km 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등록할 수 있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아파트조차 주차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큰 도시라면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991년까지 경차는 예외였습니다. 일본은 주차 단속이 지독한 데다 벌금도 세고 위반 3번이면 면허정지입니다. 그러니 차고지 증명 예외는 큰 특혜였습니다. 지금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선 경차도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는 여전히 주차 문제에서 큰 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일본은 지진 탓에 여러 층으로 된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이 늘 협소한 데다 땅값이 너무 비싸 노면 주차장 대신 기계식의 주차 타워가 많습니다. 이 경우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어 아무데나 댈 수 있는 경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 좁은 길에서 주차를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 없이 벌금 딱지니 작은 경차가 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료를 내기 싫으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세금 폭탄이라 일본인들이 사는 곳은 대개 협소주택입니다. 이런 작은 집에 차를 주차하려면 경차 외엔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자동차를 보유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경차가 인기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일반 승용차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세만 해도 경차가 10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일반 승용차는 3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 자동차를 유지할 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자동차 검사입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에선 차량 무게에 따라 중량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검사가 워낙 까다로워서 최소한의 부품 교체만으로도 150만 원 정도는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차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경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연비도 2배 높고 보험료, 취등록세도 싸며 우리보다 5배나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선 경차를 모는 게 당연하다 여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차를 오래 타지 않습니다. 늘 절약에 몸에 밴 일본인들이지만 차만큼은 5만 킬로 이상 타는 사람이 드뭅니다. 의외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세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자동차 검사비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새 차를 사야 하니 상대적으로 싼 경차가 인기 있는 건 당연합니다. 더구나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월급이 제자리입니다. 차 가격은 그간 2배 가까이 올랐죠. 사실 차 크기를 더 줄여야 할 판입니다. 일본 특유의 도로 환경도 경차 인기에 한몫합니다. 일본은 도로폭도 우리보다 작지만 미로처럼 얽혀있는 주택가의 골목이 굉장히 비좁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골목에선 여성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노년층 운전자들에겐 경차만이 해답입니다. 그 좁은 골목 안에 집이 있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경차 외엔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일본은 대중교통수단이 은근히 불편한 나라입니다. 특히 도심을 벗어난 외곽이라면 차 없는 생활은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버스비도 너무 비싸고 운행 간격도 너무 깁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로 버스 기사를 못 구해 점점 더 많은 노선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경차 수요를 늘리는데 한몫합니다. 우리와 달리 온갖 종류의 경차가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경차의 왕국답게 일본엔 다양한 디자인과 용도의 경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단과 외건 형태는 물론 오픈카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심지어 캠핑카도 있습니다. 이렇듯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 운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경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사는 데 익숙한 일본인들이라도 경차의 좁은 실내가 불편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차는 어떻게 하면 크게 느껴질까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찾은 해법이 사각형의 박스카죠. 천장을 높인 직사각형 형태는
개방감과 시야 확보는 물론 제법 넓은 실내와 수납 공간까지 갖추어 엄청난 인기입니다. 다만 각이지다 보니 고속 주행할 때 공기 저항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도 심하고 경차를 주로 시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차 베스트 3인 혼다의 엠박스, 스즈키의 스페이시아, 다이하치의 탄토가 모두 실용적인 박스카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좋다 해도 일본인들이 경차를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차를 선택하는 것 외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좀 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내수용 경차에 올인하느라 고급 세단 시장을 죽였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게 요즘 세계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한 요인이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유별난 경차 편에도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현상 중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족끼리만 있는 집에서조차 무릎 꿇고 밥 먹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뉴스에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무릎 꿇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일본에선 이 자세를 세이자라고 합니다. 즉, 바르게 앉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세를 바르다고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앉는 걸까요? 세이자의 기원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현대에서의 변화까지를 살펴봅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우리 양반다리와 비슷한 아구라, 한쪽 무릎을 세우는 타테이자 같은 다양한 앉기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애용하는 자세였죠. 사무라이들은 늘 누구보다 검을 빨리 뽑는 게 중요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죠. 양무릎이 접힌 세이자보단 타테이자나 아구라가 칼을 빼거나 방어 자세를 취하기가 아무래도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단점 때문에 세이자가 에도 시대인 18세기 무렵부터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출간된 책 세이자와 일본인을 보면 세이자는 막부 통치의 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정좌 문화를 다룬 이 책에 의하면 쇼군과 다이묘는 아랫사람들이 겸손한 자세를 취하도록 세이자를 강요했고, 이를 통해 세이자는 단순한 앉기가 아니라 복종과 존경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를 연 토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은 약 150년의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반란과 암살 시도였죠. 이를 방지하려는 방편 중 하나가 무릎 꿇기인 것입니다. 쇼군과 다이묘는 사무라이들이 아련할 때 세이자 자세를 취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으면 누구든 다리가 저려서 바로 일어날 수 없기에 생각지 않은 위험을 줄일 수 있었죠. 만약 세이자를 취하지 않으면 쇼군이나 다이묘에 대한 극도의 불경죄로 여겨 참수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사회에서 번진 세이자는 점차 다도를 통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를 나누는 다실은 대부분 실내 공간이 아주 좁았습니다. 이곳에 여러 손님이 앉으려면 우리 같은 양반다리를 해선 안 되었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꿇어앉기만 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이자는 다도에서도 중요한 예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도는 귀족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인계층과 일반 백성들에게도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다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세이자 자세를 익히면서 세이자는 점점 더 일반적인 앉기가 되어갔습니다. 여기에 마침 다다미의 확산이 맞물렸습니다. 귀족과 무사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다다미가 에도 시대에 이르러 상인과 서민들의 집에도 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다미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나무 바닥이나 돌바닥보다 세이자로 앉았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다다미가 일본 전통 가옥의 기본이 되면서 세이자는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르고 실용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다른 사람과 몸 부딪히는 걸 극히 싫어했습니다. 오랜 신분제 사회를 겪으며
각 계층 간의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한 예절이었죠. 특히 사무라이 시대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실수로 부딪히는 날엔 여차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이자는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했기에 일본인들의 생활 방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발전해가게 되었습니다. 세이자가 일본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안기가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급격한 서구화를 이루면서 기존의 전통 문화가 약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양식 문화와 대비되는 일본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예절과 행동 양식이 강조되었고 그 중 하나가 세이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선 세이자로 앉는 자세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후로 세이자로 앉아 인사하도록 했으며 도덕교육에서도 세이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이자는 단순한 앉기가 아니라 일본인의 정체성과 연결된 정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도 일부 전통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세이자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나 예절교육기관에서는 세이자를 올바른 앉기 자세로 지도하며 공식 행사나 수업 시간에 이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합기도나 유도 같은 무술도장이나 다도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세이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이자를 널리 알리려는 일본 세이자 협회의 활동도 활발하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일본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무릎 꿇고 앉는 걸 편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5분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익숙한 일본인들은 식탁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무의식 중에 세이자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입으면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 세이자가 아닌 다른 자세로 앉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사람도 무릎 꿇고 오래 앉아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 학교에서 벌을 줄 때 세이자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숙제를 안 했거나 선생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교실 뒤에서 오랫동안 세이자로 앉아 있어야 했죠. 이러한 경험 때문에 세이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인들도 꽤 있습니다. 세이자가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이자로 앉는 습관을 들이면 하체 성장판에 압력이 가해져 키 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들에게 많은 안짱다리도 어릴 때부터 세이자로 앉아온 습관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세이자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어 장기간 지속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세이자로 앉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서만 파는 아주 독특한 물건도 있습니다. 세이자 보조대 또는 세이자 의자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장시간 무릎 꿇고 앉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인 이 물건은 다리를 받쳐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2, 3만 원 정도지만 다도용으로 장인이 만든 작품은 수백만 원씩 하기도 합니다. 세이자는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자세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폐해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진상 고객이 직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도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도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약 47%가 고객의 요구로 직원들이 도계자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점점 세이자를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의자와 식탁을 사용하는 가정도 많아졌고 세이자를 교육하는 학교도 드물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릎을 꿇고 앉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 세대는 세이자로 앉는 걸 우리만큼이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이자는 여전히 일본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모든 것은 절로 시작해 절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세이자는 바로 이 예절을 상징하는 자세이죠. 집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더라도 대개 회사에 입사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객이나 비즈니스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에선
신뢰와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 세이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한번 굳어진 건 쉽게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세이자는 단순한 안기가 아니라 이미 전통 문화의 하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세이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일본 사회의 일부로 존재할 것이며 그 의미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이 심상치 않을 것이니 참기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당부합니다. 곧 복수심에 불타는 미국의 점령군이 들어오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일본 라디오들은 일제히 여성들에게 시골로 대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을을 돌며 점령군이 오면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외쳐댔습니다. 이렇게 점령군의 진주를 앞두고 일본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무려 3,600만 명이 사망한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로 승전국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이 시기 일본의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쥔 점령군의 수장 더글라스 맥아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에 도착한 건 항복 후 보름이 지난 8월 30일입니다. 이후 일본인들은 맥아더조차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맥아더는 고위층하고만 대화할 뿐 일본을 여행하거나 연설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맥아더를 연예인처럼 대하더니 점차 푸른 눈의 천왕으로 부르며 일왕보다 더한 숭배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팬레터를 쏟아부었죠. 무려 50만 통입니다. 지금도 미국 국립문서관과 맥아더 기념관에 보관된 이 편지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본인들의 솔직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의하면 전쟁 막바지가 되어선 일본인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언론에선 연일 승리를 보도했지만 징집과 징발이 갈수록 가혹해지고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전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왕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일순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살았구나라며 안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의 전쟁 사망자 역시 민간과 군인을 합쳐 당시 인구의 약 4.4%에 달하는 3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일본인들은 맥아더가 더 이상 일본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될 것이란 약속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맥아더에게 인형을 선물로 보내며 장군님 덕택에 우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한 어부는 비로소 온종일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맥아더에게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득세한 건 1931년의 만주 침공 때부터입니다. 이후 일본은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15년간 끊임없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 중에서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전쟁을 반대하면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거나 잔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어야 했습니다. 맥아더는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전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급격하게 도입했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되었고 노조 결성이 권장되었으며 학교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맥아더의 이런 정책은 늘 자신들을 전쟁으로 내몰던 군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지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점령하의 삶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맥아더는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한 일본 여성은 맥아더가 취한 관대함과 정책에 감사를 표하며 당신 나라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일본 여성들은 말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들의 폭정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일본인들의 편지를 분석해 책을 펴낸 일본의 전기작가 소데이 린지로는 당시 일본인들은 명백하게 맥아더를 점령군이 아닌 위대한 해방자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권위를 존중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전통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메가더가 일왕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된 건 한 장의 사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메가더가 일본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9월 말 히로히토 일왕은 사령부를 방문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키가 180cm인 메가더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한 자세였지만 165cm인 일왕은 긴장한 티가 역력한 부동 자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심해 우열이 느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사진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던 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일본인들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원흉 중 하나였던 신격화된 일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메가더의 심리전이 멋지게 성공한 셈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보다 힘의 우위가 분명한 메가더가 일본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자유를 가져오자 일본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요시다 시게로 수상이 일본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의 선동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하자 일본인들은 이를 비난하는 많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에서 일본인들은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군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라를 수습하기는커녕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을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패전 후 일본 경제가 어려운 건 당연했습니다. 특히 식량난은 심각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에 의존해왔습니다. 이게 끊기면서 굶주림은 일본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45년의 식량 수확은 3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본토에 대한 잦은 폭격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최소한 1,000만 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일본 재무부의 예측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일본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잘못된 군사 집단이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젠 우릴 굶어 죽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다수 보내왔습니다. 마침 공산주의의 팽창을 우려하던 메가더가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식량을 도입, 이 문제를 해결하자 메가더는 일본을 구한 구세주로 인기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일본 지도자들은 이 어려울 때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암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식량 배급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고 있다고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일본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쌓이면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물러나면 군국주의자들이 부활할까봐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당시로선 혁신적인 사회당 지도자들조차 천황만세를 외칠 정도로 정치인들이 전쟁을 초래한 낡은 방식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과감하게 천황제 폐지를 요청하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일왕을 전범으로 기소해 왕실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실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본의 특성상 왕을 존속시키는 것이 미국의 통치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책임이 가장 큰 일왕은 전범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급 전범들도 단 7명만 빼곤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1951년 4월 메가더가 해임되어 일본을 떠나던 날 100만 명이 공항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가더는 의회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의 점령 통치로 일본은 좋은 나라가 되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괜찮을지 몰라도 메가더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철저히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범자들에 대한 메가더의 관대한 조치를 일본인들은 면죄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무죄라면 단순히 지시를 받아 전쟁에 참가한 일본 국민도 무죄 혹은 더 나아가 전쟁 피해자라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에 비해 일본인들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것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키나 체중을 재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는지를 알아보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도 꽤 많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정찰에 나선 한 조선군은 왜군 병사들의 작은 체격과 함께 식사량이 아군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건 일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18세기 후반 하야시 시에이가 지은 삼국 통남 도설이라는 정치 지리서를 보면 조선인은 체격이 커서 힘도 세고 밥도 일본인보다 2배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의 평균 키는 남자가 150cm대 중반, 여성은 140cm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인들은 6cm 정도가 더 컸죠. 제3자인 서양인들의 눈을 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라면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 말이 가장 유명합니다. 1894년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그녀는 당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보다 잘생겼다. 체격도 일본인보다 훨씬 크다. 남자들은 힘이 세어서 짐꾼들은 보통 45kg의 짐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럼 최근의 조사는 어떨까요? 여러 연구가 있지만 높은 신뢰를 받는 2016년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남녀의 평균 신장이 1914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100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한국 남성은 159.8cm에서 174.9cm로 15.1cm 커졌습니다. 이는 세계 세 번째로 큰 폭이고 전체 순위는 세계 151위에서 51위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아시아에서 키가 가장 큽니다. 한국 여성들의 성장률은 더 놀라워 142.2cm에서 162.3cm가 되었습니다. 무려 20.1cm가 커져 성장폭 세계 1위입니다. 196위에서 55위로 수직 상승했죠. 반면 일본 남자는 156.1cm에서 170.8cm가 되었습니다. 세계 187위에서 102위로 일본 역시 대폭 상승했지만 평균 이하입니다. 여자는 142.3cm에서 158.3cm로 195위에서 112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은 일제 후반과 6.25 전쟁 등 극단적으로 영양 공급이 부실했던 시기에 성장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일본인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더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왜 일본인들은 왜소한지를 알아봅니다. 우선은 인종적인 요인부터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사람도 크고 동물도 큽니다. 이를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키순위의 상위권 국가들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모두 북쪽에 있는 국가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추운 지역에선 키와 덩치가 클수록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운 지방은 체구가 작을수록 유리한데 모두 자연 선택에 의해 환경에 적합한 유전인자가 진화한 결과죠. 어쨌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화한 북방개가 한반도와 일본으로 내려오면서 남방계의 인종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바다로 막힌 일본보단 우리 땅의 북방개가 훨씬 더 많이 오게 되었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북방계의 인종이 되었고 일본인들은 뼈대가 가늘고 키가 작은 남방계의 피가 절반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덩치를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한계가 있다면 잘 먹어서 후천적으로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은 게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무려 1200년 동안이나 육식을 금지해왔습니다. 675년 덴무일왕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가축을 먹지 못하게 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때까지 부정탄다며 일본인들은 약용 외엔 거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선을 먹긴 했지만 키 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을 결코 대신할 순 없었죠. 육식 금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는데 일본인들에게 유난히 많은 덧니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질긴 고기 대신 생선과 채소 등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니 턱 근육이 점점 퇴화되어 갔습니다. 턱 크기는 작아지는데
이는 그대로이니 치열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구나 일본에선 덧니가 귀엽다는 인식이 강해서 한때 여성들 간에 일부러 덧니를 만드는 성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덧니가 더 심해졌죠.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면서 일본 지배층들은 서양인들의 체격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양인과 일본인이 함께 서면 마치 어른과 아이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고기를 안 먹은 탓이라고 판단하고 졸지에 일본 왕이 직접 앞장서 고기 먹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문명인이 아니다. 이게 당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10명의 자객이 궁으로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먹으면 일본의 정신이 더럽혀져서 신들이 살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 먹지 않던 고기를 갑자기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하니 백성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기 비린내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게 스키야키와 샤브샤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고기 덩어리 대신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간장과 된장, 설탕으로 국물을 만들고 고기를 채소와 함께 먹게 했죠. 일본인들이 오래 먹어온 국물 요리에 생선 대신 고기를 넣은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 장치를 더했습니다. 바로 고기를 날계란에 찍어 먹게 한 것이죠. 고기의 비린내를 거부감이 덜한 계란의 비린내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런 요리의 결정판은 돈가스입니다. 일본식 돈가스는 프랑스 요리인 코틀레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입자가 고운 빵가루를 쓰는 코틀레트와 달리 일본식 돈가스는 두툼한 빵가루를 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예 고기임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대신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잘랐죠.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쌀밥 위주의 식사입니다. 일본은 북해도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쌀 농사가 가능한 땅입니다. 일본인들이 흔히 먹는 텐동, 규동 등 덮밥류도 당연히 밥 위주입니다. 여러 반찬과 함께 먹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겐 밥을 덮고 있는 튀김이나 고기가 너무 적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아무 반찬도 없이 밥에 가루를 뿌려 먹는 후리카케도, 쌀밥에 녹차를 부어 먹는 오차즈케도, 우동도, 라멘도 온통 탄수화물 천지입니다. 반면 우리는 반찬 위주죠. 밥을 다 먹어도 반찬이 늘 남을 지경이니까요. 그만큼 우리 식단이 일본보다 영양 공급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인들의 체격이 왜소한 이유로 단 음식을 꼽았습니다. 우리처럼 몇 개라도 먹으면 그 때문에 밥이라도 더 많이 먹을 텐데 일본 음식은 대부분 달아서 자꾸만 소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식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짜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키 성장은 물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배출시키죠. 그리고 당분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달고 짠 데다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왔죠. 일본의 국민병이라고 하는 당뇨입니다. 일본인들은 1억 2천만 인구 중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 보건성이 얘기하는 무릎을 꿇고 앉는 문화, 하버드 연구팀의 바닷가에 거주하는 환경 영향설 등이 있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인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인종적 한계, 둘째는 육식 금지로 인한 단백질 부족, 셋째는 키 크는 데 방해가 되는 달고 짠 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한자 외의 의미를 짚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일본의 옛 명칭인 외국이나 일본을 비하해서 부르는 외놈에서 보듯 우린 보통 외가 왜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뜻하는 외의 한자는 사람인을 붓으로 쓰지만 왜소하다는 뜻을 가진 난쟁이 외는 이렇게 화살시를 붓으로 가진 다른 한자입니다. 외국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건 중국인데 설문해자 같은 옛 사전에서도 외는 순종적이라는 뜻을 가질 뿐 왜소하다는 뜻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로 인한 오역인 것 같습니다.
스모는 스시와 함께 일본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 스모를 보면 좀 계기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코믹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인 거구들이 기저귀 같은 민망한 옷을 차고 두 다리를 번쩍 번갈아드는 긴 의식을 치르다가 정작 경기는 허망할 정도로 순식간에 끝나니 말입니다. 그래도 임팩트만큼은 대단해 한 나라를 홍보하는 아이콘으로 삼기에 스모는 시각적으로 참 적절한 요소들을 고루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선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코드인 스모를 통해 일본 사회의 단면들을 엿보려고 합니다. 스모와 비슷한 운동은 세계 각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슈빙겐, 몽골의 부흐, 러시아의 삼보, 터키의 얄르규레슈, 세네갈의 람부, 한국의 씨름 등이 있죠. 몸을 직접 부딪혀 싸우는 그 원초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모에는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종교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스모의 기원에 관해선 설이 분분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신사에서 행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엔 스모의 승패로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점쳐왔습니다. 스모가 경기 전에 여러 의식을 치르는 게 바로 옛날에 이런 풍습이 남아서입니다. 스모 선수들의 몸집이 비대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므로 최대한 살이 쪄야 하는 것이죠. 그 육중한 다리를 들어 땅을 꽝꽝 밟는 스모 의식도 풍년을 가져올 지신을 깨우고 땅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모는 점차 궁정의례로 탈바꿈했는데 고대 일왕의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스모는 줄곧 왕실과 막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놀이로 유지 발전해온 여타 국가들의 씨름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예전과 달리 지금의 스모 선수들이 체중을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건 몸무게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찌는 게 유리한 스포츠는 세계에서도 스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모는 지름 4.6m의 작은 원형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밖으로 밀어내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무거울수록 당연히 유리하죠. 더구나 스모는 체급 경기가 아닙니다. 200kg 나가는 선수나 50kg 나가는 선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경기하는 게 스모입니다. 체급을 나눠 싸우는 건 절대 강자를 가리는 자연계에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자인 사자가 코끼리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계의 싸움에선 무게가 깡패입니다. 스모는 승부도 단판으로 가립니다. 마치 사무라이들의 칼싸움처럼 지면 죽는 것이니 실전에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게 당연하다 여깁니다. 실수를 좀처럼 용납하는 일본 사회를 반영하는 이런 냉혹함으로 스모 선수들은 더더욱이나 체중을 늘리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스모 선수가 되는 길은 혹독합니다. 우선 선수가 되려면 전국 46개의 스모베아라는 일종의 스모클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에 한번 적을 두면 은퇴할 때까지 소속을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모에 입문하려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23살 이하여야 하고 최소한 키 167cm에 체중 67k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5, 6년간 수련하며 스모베아의 큰 방에서 아무 프라이버시도 없이 합숙 생활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훈련 준비, 청소, 빨래, 요리도 도맡아 해내야 합니다. 스모는 군대보다 더한 계급사회입니다. 나이나 경력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실력이 계급이고 한 계급 차이로 구타 같은 가혹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모베아의 눈밖에 나면 스모 선수가 되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질서에 절대 복종해야만 합니다. 훈련도 계급순이라서 가장 낮은 계급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작하고 계급이 높을수록 훈련 시간도 늦습니다.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부터 찌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지 않고 대여섯 시간 연속 훈련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긴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모 선수들이 체중을 불리기 위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창코나베라는 전골 요리입니다. 고기, 두부, 오뎅, 야채 등을 한꺼번에 때려 넣어 푹 끓인 음식이죠.
스모 선수들은 대여섯 그릇의 창코나베와 서너 공기의 밥을 맥주와 사케를 곁들여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시간 이상 낮잠을 잡니다. 일어나선 잠시 자유시간을 갖다가 오후 5시쯤 같은 식사를 하고 9시가 되면 다시 잠을 잡니다. 이렇게 하루 두 끼 폭식을 하고 바로 잠을 자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음식은 지방의 형태로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걸 몇 년 반복한 스모 선수들은 평균 150kg의 몸무게를 갖게 되고 최대 400kg이나 나가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이를 밥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고된 일상을 견뎌야 하는 모든 스모 선수들의 꿈은 최대한 빨리 6번째 계급인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스모 선수들은 가장 낮은 조노구치에서 가장 높은 요코즈나까지 총 10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류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선입니다. 주류에서 요코즈나까지를 세키토리라고 합니다. 미국 야구로 치면 이들은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TV에 20경기를 중계하고 있다면 바로 이들 계급입니다. 주류가 되면 우선 스모베아의 모든 잡일에서 해방됩니다. 이때부터 오히려 낮은 계급의 후배들로부터 온갖 시중을 받게 되죠. 방도 개인 방으로 격상됩니다. 무엇보다 주류가 되면 비로소 정식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스모 선수들은 모두 월급쟁이들입니다. 이들은 프로 선수지만 일본 스모협회로부터 계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같은 돈을 받습니다. 주류가 되면 대략 연봉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연봉도 많아져 가장 높은 요코즈나는 약 3억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봉은 공식적인 수입일 뿐입니다. 그 외의 부가적인 수입은 연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출전 수당만 해도 연봉을 뛰어넘고 우승 상금과 기업이 보내주는 특별 상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기 있는 스모 선수들에겐 후원회가 따라붙습니다. 이들은 스모 선수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은 물론 자동차, 옷, 술 등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주로 같은 고향 출신의 정치인, 기업가들이 후원회의 주요 멤버들인데 이들은 일본의 정신을 지킨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인기 있는 스모 선수들의 연수입은 적어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요코즈나를 은퇴하면 스모협회에서 주는 금일봉만 해도 20억 원 이상입니다. 해외에서까지 스모 지원자가 벌떼처럼 몰리는 이유죠. 하지만 요코즈나는커녕 월급을 받는 세키토리가 되는 건 멀고도 험합니다. 일본의 전체 프로 스모 선수들은 약 7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세키토리는 70명 뿐입니다. 10% 안에 들어야 하는 좁은 문이죠. 그럼 월급도 못 받는 주류 이하의 90% 선수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먹고 자고 훈련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이건 스모협회와 스모베아에서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급 선수들은 세키토리 선수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 갑니다. 스모 선수들이 복종해야 할 대상에는 심판도 있습니다. 교지라고 부르는 이 심판들은 마치 제사장 같은 전통 복장을 입는데 판정의 절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심판들이 기무라와 시키모리 두 가문으로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의 세습을 연상시키죠. 다른 가문의 사람이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이 가문 중에 하나를 골라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전부 45명인 교지들도 엄격하게 등급이 나눠져 이들 사이에서도 절대 복종 관계를 이룹니다. 일본의 깊은 곳을 지배하는 신분제 사회인 와 문화가 스모 곳곳에서도 숨어있는 것이죠. 스모는 야구, 축구에 이어 일본의 3대 스포츠로 꼽힐 만큼 일본에서 여전히 인기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선수들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현역 스모 선수들의 3분의 2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환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드는 은퇴 선수들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5세입니다. 335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 스모 선수의 체격과 수명이란 연구에 의하면 현재 스모 선수의 평균 체중인 150kg이 넘는 선수들은 대부분 50세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2019년의 아사히 신문 조사에선 메이지 시대 이후 탄생한 요코즈나의 평균 수명이 58.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스무 선수야말로 1등 신랑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스무계의 폐쇄성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남성만의 절대적인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세계라 대부분 시시하고 넘어가지만 승부 조작, 도박, 과실치사, 성추문 같은 스캔들이 끊임없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스무는 점점 젊은 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괴리가 너무 큰 스무 선수들의 모습도 입문에 큰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스무를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비인간적인 스무를 견뎌야 하는 것도 질병으로 단명하는 것도 꺼림칙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각 스무학교는 정원의 절반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무의 중추인 스무배야 역시 정원 미달이 여러 곳입니다. 더구나 요즘 일본의 스무는 외국인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1998년에 외국인의 문호를 개방한 후 몽골, 미국, 중국, 체코, 이집트, 브라질, 에스토니아 출신 선수들은 시들해지던 일본 스무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중흥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일치월장한 외국의 스무 선수들이 우월한 신체 조건을 앞세워 대부분의 우승을 가져가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스무의 대를 이어야 할 젊은 세대가 스무를 더욱 외면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승은 우승대로 더 힘들어졌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외국계가 스무판을 장악하면서 일본의 국기라는 스무의 정체성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외국인을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하락의 계기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기 스포츠라고 해도 급격히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게 요즘 일본 스무계의 위기의식입니다.